네, 명절 끝나고 다시 시작합니다. 43쪽에 69번 기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FTP죠. FTP란 이제 파일을 트랜스퍼,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원격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자료를 누구한테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첨부 파일로 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FTP로 다 보냈던 거예요. FTP로 보내고 또 FTP에 가서 또 다른 사람 자료를 받아오기도 하고, 웹하드처럼, 웹하드 그런 식으로 사용했던 기능이고, 지금도 사용을 해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들 제가 이제 그것도 강의를 하지만은, 그쪽 파트에서는 내가 이제 PC상에서 제작한 홈페이지 문서를 실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다가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할 때는 FTP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텔넷은 원격 접속이라 그래요. 우리 네이버 컴퓨터 있죠. 네이버 컴퓨터. 네이버 컴퓨터는 우리 게 아니죠. 남의 거죠. 근데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접속을 하죠.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주는 걸 우리는 텔넷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키는 검색하는 거예요. 검색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FTP나 텔넷들이 시험에 잘 나오고요. 아키, 고퍼 이런 검색하는 것보다는 아까 위에 나와 있는 FTP 텔넷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핑은 뭐냐면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검사하는 서비스예요. 패켓 인터넷 그로퍼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그 해적 그 깊이를 초음파로 검사하잖아요. 전파를 쏘면은 전파가 이제 바닥에 맞고 튀어오르는 시간을 재가지고 깊이가 몇 미터다 이렇게 이제 재는 게 있는데, 그때 그 초음파 발사하는 소리를 핑이라고 표현한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약자로 다시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메일링 리스트는 뭐냐면요,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전자우편 주소만 넣어줘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서울시정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그 전자우편 주소만 입력을 해 놓으면은 메일로 오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주제나 어떤 정보를 전자우편 형태로 서비스해 주는 그러한 거를 메일링 리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즈넷은 지금으로 말하면 카페 같은 거예요. 카페.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도 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유즈넷이라고 합니다. 웹 호스팅 서비스는 뭐냐면은 저도 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홈페이지가 저희 집 컴퓨터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자기 기업이 자기를 직접 관리를 하지만, 영세한 사람들은 그 인터넷 서버를 운영하기 비용도 비용이고 장비도 장비고 시설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월 얼마씩 해서 뭐 1년에 얼마씩 해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웹 호스팅 서비스라고 하고, 특히 그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카페24라든지 뭐 이런 경우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서비스가 뭐가 있나요? 트레이스 RT라는 게 나오나요? 인터넷 경로를 확인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트레이스 RT 한 칸 띄우고 하고 IP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그 사이에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의 수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정선 시장을 갈라 그래요. 정선 5일장을 갈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 서울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어느 역에 내려서 환승을 하고 정선역에 내려서 그리고 버스로 정선장을 간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네이버 서버를 간다 그러면 어디를 거쳐서 가는지 그런 거를 경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IRC는 뭐냐면요, 채팅하는 거예요. 채팅 아실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대화하는 거죠. IRC 채팅,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좀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용어들이 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그 웹 브라우저라고 하죠. 웹 브라우저는 뭐예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문서 작성하면 뭐를 사용해요? MS 워드나
아래야 한글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터넷을 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많이 쓰는 인터넷 프로그램이 뭐예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지 않습니까? 또는 구글에서 만든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도 있어요. 예.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인터넷상에 있는 내용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다 이거죠. 근데 이 웹브라우저에는 플러그인 프로그램들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플래시 플레이어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만이 플래시로 제작한 내용이 화면에 보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인터넷상의 웹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저장도 할 수 있고 인쇄도 할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를 실행하려면 그 사용했던 주소들이 있어요. 어디를 다녀갔는지 그 주소들이 보관이 돼요. 그 다음에 자주 방문한 웹사이트 주소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요? 즐겨찾기. 또 다른 말로는 북마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책갈피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우편을 보내고 받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제작도 가능하고요. 가장 유명한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만든 크롬이라고 하는 게 좀 빠져있네요. 구글 크롬 유명한 거죠. 그 다음에 현재도 사용하는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모자이크, 오페라, 그 다음에 사파리는 이제 애플에서 만든 겁니다.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모자이크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초창기 모델이죠.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웹브라우저였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나왔고 이제 MS사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내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윈도우 안에다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다 이거죠. 그래서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유료로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프로그램을 돈 주고 사서 쓰는 거다. 워드 프로세스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차에 MS사가 윈도우를 개발하고 윈도우 버전이 변화되면서 그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 안에다가 넣어버렸어요. 무료로. 그러니까 이제 내비게이터 프로그램 넷스케이프사에서 제소를 했죠. 근데 결국에는 넷스케이프는 망했고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어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MS사가 잘못했다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이치인데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벌써 세월이 굉장히 지났는데도 대법원 판결이 안 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플러그인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상에서 사용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즉 플래시 같은 거를 보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인데 이 플러그인이라는 기능 때문에 사실은 인터넷이 느려져요. 그래서 지금은 플러그인을 깔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싱은 뭐냐면요. 내가 여기저기 다녀보잖아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에 내가 봤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봤던 내용들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다시 네이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 기억되어 있는 내용을 꺼내 보여주죠. 그리고 변동된 거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가져오는 방법. 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 캐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터넷 접속을 하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 안에 그런 정보들이 남아요. 쿠키라고 하는 정보로 남는데 이 쿠키가 이제 해커들이 이 쿠키 정보만 빼나가기도 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네이버에 접속했던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또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또 건들 수가 있겠죠. 그래, 많이 쓰는 기능 중에 우리가 즐겨찾기, 북마크. 어느 집에 갔더니 술집 이름이 즐겨찾기야. 별의별 다 있더라고요. 재미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44페이지 보면은 인터넷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웹브라우저는 웹서비스만 가능하고
FTP 서비스, 고퍼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다 해요. 본래는 FTP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고퍼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텔레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웹브라우저 안에서는 다 할 수 있죠. 전자우편도 별도로 따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틀린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했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일종의 텍스트 파일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쿠키가 되겠죠. 쿠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히스토리? 뭐 즐겨찾기? 미러 사이트 이런 말이 있나요? 예, 히스토리는 뭐예요? 내가 어디 다녔는 거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 인터넷을 실행하면 여기 나와요. 저 끄트머리에 별표 그림이 즐겨찾기죠?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즐겨찾기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열어본 페이지라고 해서 수요일날 열어봤던 거. 여기는 뭐 반올림, 올림, 내림에 관한 것도 엑셀 파일도 열어봤었나봐요. 손 엑셀만 있네 여기는. 근데 오늘은 제가 뭐 열었었나요? 한컴 자동 업데이트 했나봐요 제가. 아까 여기 컴퓨터 켜면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음에 들어왔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네이버를 한번 가볼까요? 네이버에 가서 영화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오늘 다녔던 것 중에 네이버라고 있네요. 그렇죠? 네이버도 갔고요. 영화, 네이버 영화도 갔죠? 그게 다 기록이 남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청소년들 있는 머시마들 있는 집에서는 한 번씩 보시면 좋아요. 얘가 어디 돌아다녔나. 혹시 미성년자가 보면 안 되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근데 요즘 애들이 똑똑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서 검색 기록 삭제를 하고 나오죠. 그럼 어디 다녔는지 다 삭제를 하고 나오니까 엄마가 아무리 봐도 모르죠. 요즘 애들이 똑똑합니다. 즐겨찾기는 어떤 건지 아시겠고요. 미러 사이트는 뭐냐면요. 인터넷상에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대학 입학 원서 접수하는 날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해요. 근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돼요? 어느 대학 홈페이지 그렇게 많이 접속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홈페이지 중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대학이 아마도 방송통신대학교일 거예요. 거기는 신입생 수가 몇십만 명 되잖아요. 그럼 다 방송으로 수업을 듣는 거니까 대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대학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한 2, 3만 명 다녀갈까요? 그런데 원서 접수한다든지 특히 수강 신청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몰리죠. 인터넷 접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미러 사이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복제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증가해도 작동이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러 사이트. 자, 웹브라우저에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어판에 가서도 쓰셔도 되고요. 인터넷상의 도구에 가서 인터넷 옵션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일반이라고 하는 항목에는 뭐가 있고 보안이라는 항목에는 뭐가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중에는 이제 뭐 개인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특히 뭐 일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일반이죠. 자, 그 다음에 검색 엔진 볼게요. 검색 엔진이라는 건 뭐죠? 우리 네이버 같은 거를 검색 엔진이라 그래요. 네이버에 가서 우리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네이버는 어떻게 검색하나요? 우리 네이버에다 검색할 때 마포에서 유명한 갈비집 아니면은 뭐 은평구에서 가장 좋은 은평구에 있는 서점. 며칠 전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신월 3동에 살고 있는데 신월 3동 피부과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키워드 검색이에요. 단어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근데 주제별 검색은 뭐냐면요, 카테고리예요. 카테고리별로 찾는 거예요. 주제별로.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뭐 의학, 의료, 병원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이제 피부과를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병원을 찾겠죠. 그러면 종합병원, 지역병원, 뭐 지역의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지역별로 찾는 방법, 뭐 아니면 병원 이름으로 찾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지역별로 찾겠다 그러면 서울시, 뭐 양천구, 신월삼동, 그럼 신월삼동 안에 있는 피부과들이 쭉 목록이 보이겠죠. 그래서 클릭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제별 검색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주제별 검색이 과거에는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키워드 검색하는 데가 따로 있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부분이 키워드 검색을 하게 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구글이 야후가 주제별 검색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도 보세요. 카페, 메일, 블로그, 쇼핑, 지도. 만약에 내가 지도 서비스를 보고 싶으면 지도 누르잖아요. 그렇죠? 이 주소 여기 검색창에다가 뭐 양천구 지도 뭐 이런 식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바로 지도를 클릭해 가지고 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주제별 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메타 검색은 뭐냐면요. 이렇게 네이버나 야후나 다음 같은 경우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한 결과를 갖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누가 검색을 하냐면 네이버에 있는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 프로그램이 지금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검색을 해놔요. 새로운 홈페이지가 새로 개발이 되고 또 홈페이지가 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카페에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도 글이 올라오면은 그런 내용들을 다 분류를 해요. 아, 여기에는 키워드가 뭐뭐가 들어있고 여기는 언제 작성했으며 사진은 뭐뭐가 들어있으며 그래서 내가 뭐 마포 갈비집 검색을 하면 마포라는 글자와 갈비라는 집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연관된 글자들을 누군가가 물어보게 되면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정보들을 다 보관해둬요. 그걸 우리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그런데 메타 검색 엔진은 그런 자체 검색 기능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뭐 A라고 하는 메타 검색 사이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A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마포 갈비집 하고 검색을 하면은 이 A라는 검색 사이트에서 야후도 가고 네이버도 가고 다음도 가고 구글도 가가지고 마포 갈비집이라는 거를 쭉 검색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검색 엔진은 없고 다른 데 가서 검색을 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은 느리지만 종류별로 다 갖고 있겠죠. 네이버 것만 아니라 다음 것도 갖고 나올 테고. 그런데 메타 검색 엔진을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메타 검색 엔진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45쪽에 나와 있는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는 어떤 거죠? 잠깐만요. 여기 있네. (45쪽이에요)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이 내용들이라 제 교환에는 없어가지고 잠깐만요. 신기술. 여기 신기술은 없네요. 이 책에 신기술은 안 나와. 안타깝네. 크라우드란 말은 뭐예요? 구름인가요? 떠다니죠? 구름의 특성상 떠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이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놨어요. 강사 컴퓨터 저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강의실에 강의를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데이터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 와야지 뭐. 여기 공부하시는 수업하시는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선생님 저 자료 좀 가져갈게요 한단 말이야. 불편하죠. USB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하면 어떻게 돼? 편하죠. USB 메모리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못 쓰잖아.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엔드라이브. 다음 클라우드나 엔드라이브에다가 구글 클라우드도 있어요. 이런 엔드라이브에다 저장을 해놓고 저쪽 컴퓨터 인터넷은 되니까 연결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그런 게 바로 클라우드예요. 근데 그러려면 클라우드 컴퓨터가 있어야 되겠죠? 클라우드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소프트웨어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한글 2007을 어디다 넣고 씁니까? 내 컴퓨터에 설치해 놓고 쓰죠? 여러분 PC방 가면 한글 2007이 있어요? 없어요. 엑셀? 파워포인트?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엔드라이브 가세요. 엔드라이브 가시면 거기에 엑셀, 파워포인트 기능 다 있어요. 거기서 불러와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저장해놔요. 그럼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죠. 그럼 내가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또 엔드라이브 열면 그 안에 저장해놓은 데이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 근데 그게 현재까지는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지만 좀 더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유료 서비스를 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런 거지 뭐 종량제? 쓰는 만큼만 돈 내는 거지. 내가 30분 썼으면 30분 요금 내고 1시간 썼으면 1시간 요금 내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돈을 내든 안 내든 그런 걸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드 컴퓨팅은 뭐냐면요 컴퓨터를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겁니다. 컴퓨터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근데 계산하는 게 복잡해요. 이 컴퓨터 한 대 갖고 계산하는데 하루 걸려요. 근데 여기 지금 컴퓨터가 한 20대 있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를 연결해서 쓰면 어떨까요? 하루가 아니라 1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다 컴퓨터 쓰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당신 거 좀 씁시다 그러면 뭐야 나 써야 되는데 왜 네가 써 이거지. 그러면 놀고 있을 때 좀 쓸게요 이거지. 화장실 간 사이에 지금 제가 계속 떠들고 있잖아 이렇게. 그럼 컴퓨터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이때 내가 쓰겠다 이거지. 쉬는 시간에 컴퓨터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커다란 컴퓨터처럼 활용해서 쓰는 방법을 그리드 컴퓨팅이라 그래요. 현재 이거 하고 있어요. 많은 데서. 소리바다 들어보셨죠? 소리바다도 이렇게 해요. 소리바다도 이렇게 하고. 자, 유비쿼터스는 뭡니까? 유비쿼터스는 그냥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요번에 보니까는 뭐 어느 그 배우가 그 보일러 광고 하던데 보일러를 켜놓고 왔나 꺼놓고 왔나 헷갈려. 그럼 핸드폰으로 띡띡띡 누르면 작동되잖아요. 그런 게 유비쿼터스예요. 예. 또 어느 아파트에 가면 예전에 그 누구더라? 이영애 씨인가? 그분이 그 광고했던 거 있어요. 이 아파트는 LG자인가 무슨 아파트 같은데 여기는 뭐뭐뭐뭐뭐 이런 기능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서 전화기로 띡띡 누르면 커튼이 열리고 닫히고 밥이 취사가 되고 뭐 이렇게 작동되게끔 이런 거. 창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런 거. 어떤 여자가 하는 말이 난 이런 걸 했대. 이런 걸 만들었대. 예. 그랬더니 이제 이영애 씨가 하는 말이 우리 아파트는 다 돼. 이런 아파트에 와서 살아라 이런 얘기죠. 그런 광고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그런 광고들 중에서 그런 힌트를 좀 얻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광고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물건을 사겠다 이런 광고를 보는 게 아니라 광고에 들어가는 촬영 기법, 편집 기법이 뭔지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직업 특성상 그런 것 같습니다. RFID는 뭐예요? 사물의 전자 태그를 부착해서 무선 통신을 이용하는 건데요. 여러분 바코드로 물건 계산하시죠? 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갔어요. 쇼핑센터를 갔습니다. 그래서 카트에 꽉 채웠어요. 그래서 저만큼 가고 계산하려면 카트에 있는 물건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게 바코드를 이렇게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RFID 칩이 붙어 있으면요. 그냥 바코드 채 지나가면 합이 얼마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RFID 칩이 비싸요. 칩이 최소한 하나에 1,000원인가 들어가요. 어디다 붙여놔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여기다 붙여가면 돼. 바코드 붙이듯이 붙이면 돼요. 그러면 라면 한 봉지가 얼마예요? 600원, 700원 하는데 거기다 1,000원짜리 붙일 수가 없잖아. 그런 데는 못 붙이고, 그러니까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에다 잔뜩 싣고 컨테이너에다 싣고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류센터로. 그러면 문 열어가지고 냉장고가 몇 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순간 착 찍혀 나와요. RFID 코드로. 그럼 냉장고 몇 대 들어갔다. 무슨 냉장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쇼핑센터에서는 이거를 도입을 못하고 있어요. 비용이 좀 비싸서. 그런데 얘를 도입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양주 아시죠? 양주. 고급 양주. 고급 양주 병 뚜껑에 RFID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뜯으면 RFID 칩이 깨집니다. 그럼 양주를 딱 꺼내 놓으면 술집에 가서 RFID 리더기로 뭐 스마트폰에도 앱을 깔면 돼요. 그걸 갖다 딱 찍으면은요. 이 양주는 몇 년도에 생산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라는 게 화면에 떠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고 나서 손님이 딱 개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가짜 양주를 많이 만들어서. 예. 그렇게 해서 RFID 칩을 붙였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뭐가 있어요? RFID 칩을 이용한 게? 여러분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갈 때 하는 거 있죠? 통행료 계산할 때 하이패스 같은 거. 예. 그런 것도 RFID 기술로 만들어서 연결을 하고 그래요. 굉장히 좋죠. 이런 게 있으면. 상황인식은 뭡니까? 컴퓨터가 주변 상황을 인식해서 알아서 판단하게끔 하는 기술이 있는가 봐요. 오, 이런 거 좋겠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센서가 많이 달려있어요. 해변가에 사시는 분들은 해변가에 그 파도 이런 거 소리 또 힘 파도가 밀려오는 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센서를 연결을 해서 뭐 쓰라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속수에 없이 그냥 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변에 있는 상황이 자동으로 컴퓨터에 연결이 돼서 뭐 집에 있는 컴퓨터 스피커로서 뭐 지금 뭐 파도가 세막이 밀려오니까 조심하세요. 뭐 대피하세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테더링은 뭐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 하는 거예요. 노트북을 갖고 내가 도봉산 꼭대기로 올라갔네? 근데 거기는 노트북이 인터넷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스마트폰은 인터넷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에다가 노트북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무선 인터넷을 해가지고 뭐 자료를 보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게끔 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RSS는 우리가 뉴스라든지 블로그 같은 데 가서 RSS를 이용해서 상대편에 이제 그 발행하는 블로그 기사라든지 뭐 언론이나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구독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즐겨찾기하고는 좀 달라요. 예, 즐겨찾기하는 거 달라요. 즐겨찾기는 뭐예요? 어떤 특정 내용만 갖고 쓰는 거죠. 근데 RSS는 뭐냐면 이 사람이 새로운 기사를 발행을 하면 내 컴퓨터에서 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트랙백은 다른 말로 엮인 글이라고도 합니다. 트랙백, 엮인 글. 우리말로 엮인 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댓글을 어디다 달아요? 이정민이가 기사를 썼어요. 그러면 그 기사 밑에다 여러분 댓글 달죠? 근데 난 댓글을 내 블로그에다 달고 싶어. 기사는 중앙일보 기사인데 댓글을 내 홈페이지에 다는 거야. 내 블로그에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중앙일보 기사거리는 중앙일보에다 댓글을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블로그에다가 기사를 다는 거예요. 댓글을 다는 거지. 그런 거를 우리는 트랙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뭐 SSO, 뭐 시멘틱 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좀 어렵죠. 용어 자체가. 새로 나온 기술이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증후군 VDT 증후군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 즉 화면 장치네요. 화면 장치. 자, 화면 장치를 통해서 전자파가 발생하나요? 빛이 강하게 들어오나요? 그리고 화면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죠. 컴퓨터를 작업을 하려니까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손목이 아프네요? 어깨가 아프네요? 그렇죠. 허리도 아프네요? 거북목 현상이 일어나죠. 척추측만증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내 몸이 상하겠죠. 더 심한 경우에는 그런 전자파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 거로 인해서 뭐 임신이 안 돼, 불임이라든지 뭐 출산 이런 거에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 포병부대를 나왔어요. 포병부대에는 통신, 관측 이런 장비들이 많아요. 근데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은요, 전자파 차단이 안 돼. 전자파가 그냥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 부대에 있던 간부님들은요, 아들이 없어요. 다 딸이야, 다 딸. 제가 입대해서 제대할 때까지 그 주말에는 제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보모 역할을 했어요. 간부님들 애기들 있잖아요. 초등학생, 뭐 유치원 다니는 애들, 뭐 젖먹이 애들은 제가 관리를 못 하겠지만, 그럼 주말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은 일과 끝나면 걔들 데리고 다니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해바라기, 이거는 화강암, 이거는 현무암, 뭐 이런 거. 근데 아들이 하나도 없어. 다 딸내미야. 그래가지고 다른 부대, 보병부대 가면 아들 많아요. 근데 포병부대는 아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전자파 때문에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 실제 그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부부금실이 좋아서 딸만 낳는 건지 몰라도,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죠. 컴퓨터 오랫동안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못 낳을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야 달라? 첫애가 딸이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 낳기 위해서요, 굉장히 조심했어요. 제가 이제 음주 가무를 좋아했었는데 술도 안 먹고요, 담배도 안 피고 한 2달 동안 운동도 하고 해서, 흔히 말해서 날짜를 잡아서 합방을 했죠. 여기 애들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VT 증후군 중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요,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안경이에요.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안경. 며칠 전에 했어요. 새로. 기존에 쓰던 돋보기를 좀 한번 시력 검사도 할 겸 해서 갔더니 이제 애들 안경도 맞춰줘야 되겠고, 그랬더니 블루라이트, 파란색의 파장의 불빛을 차단하는 그런 렌즈가 나왔대요. 근데 우리 모니터나 스마트폰에는 블루라이트, 파란 파장의 불빛이 많이 나와요. 이게 눈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피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뒤에 있는 기능으로 이제 돋보기를 맞췄어요. 27,000원. 안경테는 2,000원. 그래서 29,000원. 2,000원짜리 했어요. 그냥 테는. 5,000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냥 2,000원짜리로 했어요. 동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요거 요 렌즈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돋보기니까 플러스 렌즈라고 하잖아요. 이제 마이너스 렌즈 쓰시는 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에도 파란색 불빛이 파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형광등에도 있고요. 모니터에도 파란 파장의 불빛이 보이는데, 그 파란 불빛이 눈을 많이 아프게 해요. 예, 파란색 파장이. 그거를 차단하는 안경입니다. 이거를 쓰면은 눈이 안 아파요. 덜 아파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한 50분 하고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괜찮은데 50분 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하잖아요. 우리 컴퓨터 한번 앉으면. 그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나왔다 그러대요. 일본은 한 5년 전에 나왔는데,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안경점을 안 갔으니까 한동안. 그랬더니 있길래 그걸 합시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안 비쌉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안경에다가 코팅하는 방법은 없고요. 요거를 새로 맞춰야 된대요. 예. 그래서 책을 볼 때는 일반 돋보기를 쓰고, 컴퓨터 작업할 때는 요거 코팅된 요거 이제 렌즈 요거를 뚝뚝 쓰고. VDT 증후군을 이제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눈의 피로, 또 손목, 어깨 뭐 이런 거,
요즘 50견이 아니고요. 10견, 20견 환자가 무척 많대요. 예, 컴퓨터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저도 지금 오른쪽이 이제 좀 50견이 왔는데 이유가 오른쪽은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왼쪽은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데 오른쪽은 안 움직인단 말이야.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50견이 왔어요, 사실은.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컴퓨터를 안 해야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적당히 하고. 자, 해킹. 해킹은 뭐 하는 거예요? 남의 거 빼가는 놈이죠. 해킹이라고 하는 거는 남의 걸 빼가는 놈을 해킹이라고 부르고, 예. 그 다음에 그 크래킹은 사실은 크래킹이 나쁜 놈이에요. 크래커가 하는 행동을 크래킹이라고 부르고, 해커가 하는 일을 해킹이라고 하는데, 해커는 뭐냐면 컴퓨터 도사를 해커라 그래요. 근데 얘들이 꼭 자기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뭐 미 국무부, 뭐 백악관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암흑에 단행합니다 라고 글만 남겨놓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자료를 뭐 훼손하거나 이러진 않고, 근데 어차피 그것도 범죄잖아요. 남의 거에 들어갔으니까. 예. 근데 이제 크래커들은 들어가면 이제 뭐 탁 지워놓고 온다든지 정보를 빼온다든지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하죠. 근데 그냥 통틀어서 다 해커라고 부르고요. 화이트 해커죠. 요즘은 해커를 크래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의미고, 좋은 의미의 해커들은 이제 화이트 해커라 그래요. 블랙 해커는 나쁜 놈, 화이트 해커는 안 나쁜 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화이트 해커들이 사실은 무작위로 들어가요. 최근에 방송 보니까 그거 나왔던데, 뭐 어디 그 보험회사인가에 녹취록 70만 건 발견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보안 업무를 해주는 거예요.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보안 상태가 괜찮습니다, 나쁩니다. 근데 개인정보가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불법이거든. 그런 걸 보관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건데. 예. 그게 방송이 이제 언론에 터진 거지. 또 전 세계 해커들 중에 똑똑한 해커는 다 우리나라에 있대요. 해킹 대회 챔피언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예. 자, 다음 증후군을 뭐라고 하느냐? 뭐 VT 증후군이겠지 뭐. 우리 컴퓨터에서 말하는 증후군 그러면 다 VT 증후군밖에는 안 나옵니다. VDT요? 뭐 멜리사 증후군, UPS는 뭐예요? ADT는 뭡니까? ADT는 뭐야? APT, 아파트도 아니고 ADT? 두 번째 멜리사는 바이러스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UPS는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라 그래요. UPS.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제 그 컴퓨터 정전되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작업하는데 정전되면 퍽 하고 나가죠.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배터리를 보관해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 그럼 정전이 딱 되면 형광등은 꺼졌지만 컴퓨터는 작동이 돼요. 근데 화면에 이제 그 소리가 나오지. 삑삑삑. 정전됐구나. 근데 컴퓨터는 켜져 있어. UPS에서 전기를 보관해 두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1시간짜리, 뭐 50분짜리, 10분짜리, 뭐 20분짜리 이런 걸 사가지고 정전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갖고 있다가 정전이 되면은 계속 일을 못하지. 빨리 얘도 꺼줘야지. 그래서 시스템 종료를 해주면 컴퓨터는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전이 해결이 되면 다시 이제 켜서 작업을 하면 되겠고. 이런 건 증후군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컴퓨터 범죄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범죄. 컴퓨터 범죄란 뭐예요? 컴퓨터나 또는 컴퓨터에 연결되는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다 컴퓨터 범죄라고 하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죠? 요즘 김장훈 씨인가? 그 뭐 영화, 불법 다운로드 뭐 그런 얘기 나와 있죠? 예. 네이버에 가면 영화를 뭐 4,000원 내고 10,000원 주고 다운로드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건 합법적인데, 이 사람은
뭐 200원인가 300원 내고 이렇게 받았나 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말썽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 가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더니 뭐 자막이 외국 자막이 뜨더라. 에이 영화 못 보겠네 하고 글을 올린 거예요 이 사람이 트위터인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때는 그 영화가 컴퓨터로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운로드 했는데 그러면 올컨이 너 건수 걸렸다 이거지. 그래갖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버린 거죠. 예. 그런 얘기를 쓰면 안 되는데. 예. 어저께 영화 봤어요. 별 내용이 없었네요. 뭐 이러면 끝나는데 그거를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가를 얘기하는 바람에. 자, 전자문서를 훔치거나 불법 복제하거나 뭐 이런 거. 웹 콘텐츠. 이거예요. 웹 콘텐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가면은요, 돈을 내고, 뭐, 윈도우를 다운로드 받거나, 한글 리천치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다 불법이에요. 홈 프로그램은요, 돈 받고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고요, 정식으로 사야 돼요. 예. 자, 컴퓨터를 이용한 금품 횡령, 사기, 이런 거. 그 다음에 남의 컴퓨터를 해킹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뭐 유출하거나 빼내거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전산망을 이용해서 개인 신용정보 유출이 되거나 음란물 유통 같은 거 이런 건 큰일 나요. 그러면 음란물이 내 컴퓨터에 있었네?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유포시키지 않았습니까? 내 컴퓨터 여기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음란물 중에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이 있어요. 예, 이거는 갖고만 있어도 처벌받아요. 갖고만 있어도. 보던 안 보던 오늘 보니까 있네? 걸려요. 법이 바뀌었어요. 예. 가지만 있어도. 예, 갖고만 있어도. 근데 일반 이제 성인들이 나오는 그런 음란물은 그거는 뭐 보던 말든 알아서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거를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는 있어요. 업체에서 판매도 하지 않습니까? 뭐 성인 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예. 그거를 이제 불법적으로 유통한다 이런 얘기죠. 나는 그런 걸 갖다가 누가 자꾸 보내줘요 나한테. 그건 다 드시면 돼요. 안 보시면 됩니다. 아니 자꾸 보내주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보내준 놈 고발하세요. 예. 저도 많이 와요. 밖에서 계속 보내는 제가 거예요. 남자인 걸 어떻게 알고 엄청나게 뭘 보내와요. 보세요라고. 근데 보려고 가보면은요 돈 내라 그랬죠. 아니야 이거 예. 잘하는 사람. 열려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다 신고하면 돼요. 예. 무료로 자꾸 예, 보내주세요. 왜냐면 제가 그런 일을 했었어요. 사이버 학부모 감시단에서 몇 년 동안 그런 거를 이제 인터넷상에서 찾아가지고 신고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한 5천 건 신고해서 5천 건. 찾기도 잘 찾았고요. 근데 이제 궁금하니까 한번 보잖아요. 어른들이니까. 근데 뭐 어른들 봐도 똑같잖아요. 뭐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성년자들이 볼까봐 그런 걸 걱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예방. 그러면 내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내 걸 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다시 프로그램.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센터 직원들 있잖아요. 우리 센터 직원들은요. 개인정보들이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누가 빼나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1년에 2차례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난리 납니다. 또 센터가 문책당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패스워드가 1, 2, 3, 4야. 이러면 안 돼요. 그거 봐요. 대문자, 소문자, 우리가 쓰는 거. 특수문자, 숫자 결합해서 써야 돼요. 숫자만 가지고 패스워드를 만들면요 2, 3초 안에 다 깬대요. 해커들이요. 숫자로 만든 패스워드는 늦어도 3초.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런 해킹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패스워드를 깨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문자로만 만드는 경우 있죠. 뭐 ABCD 이렇게 만들면 그건 한 5분이면 깨고요. 숫자랑 글자랑 결합하면 뭐 한 1시간? 근데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가 막 결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100만 년 걸린대요. 컴퓨터로 처리하는데. 그래서 은행 그것도요. 패스워드 만들 적에 영문과 숫자를 넣고
특수문자 예. 만들라고 그래요. 그 보안인증서 패스워드는 그렇게 만들고요. 대신에 우리 신용카드라든지 그 캐시카드는 비밀번호를 세 번 네. 틀리면 세 번인가 틀리면 카드가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들어가버리네. 예. 카드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찾으려면 내 신분증 보여주고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5번인가 틀리면 거래 정지가 돼요. 보안인증서 패스워드를 5번 틀리면. 틀리니까 가라고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안 그러면 계속 눌러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커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직접 눌러보지 않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가상으로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는데 금방 찾아낸다는 거죠. 아이고, 참. 자, 그 다음에 백신 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백신 프로그램이 2014년 5월 달에 만들었어요. 그럼 현재는 2015년 2월 달이잖아요. 그럼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꽝이죠. 그래서 항상 백신은 자동 업데이트를 해놔야 돼요. 여기 지금 V3가 있는데 2015년 2월 16일, 오늘이죠.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엔진 버전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이 엔진 버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데 자동 업데이트를 안 해놓거나 또는 업데이트가 안 되면은요 윈도우가 거부를 해요. 또요 경고 메시지를 띄워요. 여기 보면 깃발 그림이 있어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깃발 그림이요. 여기에서 빨갛게 이렇게 X라고 표시해 놓으면서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면 당신은 백신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백신 프로그램이 지금 보안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구식으로 쓰고 있으니까는 빨리 업데이트하라.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자료들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백신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메일들이 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나한테 이상한 메일을 보내요. 뭐 예를 들어서 호기심이 담겨져 있는 거, 아까 무슨 뭐 그런 성인물 같은 거.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클릭해 보면 그냥 가서 동영상이 보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동영상이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클릭하는 순간에 내 개인 정보가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저한테 정보를 보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클릭했더니 뭐 돈 내고 보라. 그러면 내가 돈을 안 내면 못 보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갔더니 뭐가 보이네? 그거 왜 보여줘요? 그 사람들은? 할 일 없어서 보여주는 거 아니죠? 뭔가 꿍꿍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누군가가 결혼합니다. 청첩장 보낸단 말이에요. 눌러버려 꼭. 누르시면 안 돼요. 청첩장은 하는 사람이 한 거는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보낸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 어. 근데 요즘 청첩장은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돌잔치 있습니다. 오세요. 근데 누군지를 몰라 이놈이. 눌러보래. 누르면 나온대. 안 돼. 큰일 나. 누르면. 보여드릴게요. 돌잔치나 결혼 이거는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돌잔치를 초대합니다. 라든지 여기 아무개 애기가 돌입니다. 이렇게. 아빠 엄마 이름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이래야만이 얘가 누군지를 알고 가는 거지. 만약에 이정민이 제가 이번에 돌잔치 있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그냥 눌러보세요. 그거는 잘못된 거지. 예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 각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 결혼 청첩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랑 신부 얼굴이라든지 여기 얼굴 사람 이름이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보여주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무슨 버릇없이 결혼합니다. 눌러보세요. 이게 어딨어. 근데 호기심 때문에 결혼한대 누가 그러면 뭐 내가 아는 사람이겠지 하고 눌러보겠죠. 그럼 뭐 개인정보가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갖고 무슨 뭐 갑자기 뭐 다음 달 통화료 보니까는 뭐 보통 35,000원, 45,000원 내는 사람이 뭐 50만원, 60만원 나왔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절대로 그런 거는 열어보시면 안 돼요. 예. 누가 보내줬어요?
이 번호는 받지 말라고. 그 번호는 한번 받았다면 몇십만 원 나간다. 아, 그런 거는요. 실제로 없어요. 전화를 받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네. 전화받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터넷 찾아해 보면요. 다 옛날 얘기예요. 아, 옛날 받지 마. 얘기. 오늘 예. 받지 마 써놨어. 예, 저희 아는 사람도요. 문자로 카톡으로 그런 게 무진장 와요. 이런 전화 번호는 받지도 말래요. 그래서 수신 거부를 해놓으래요. 예, 온 적도 없고요. 그 전화번호를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에서 다 알려줘요. 이런 사항 아무것도 상관없는 내용이다. 쓸데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 건 너무 그래서 예. 받칭하로 입력해놨는데. 네. 일단 조심하는 건 좋은 겁니다. 조심하는 건 좋은 거예요. 자, 보안 위협을 좀 볼게요. 보안 위협. 보안 위협에는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지금 보시니까 가로막기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이정민이가 홍길동한테 1,000만 원을 송금해야 돼요. 그래서 송금 딱 눌렀단 말이야. 그랬더니 송금이 안 돼. 아니, 송금은 갔는데 저 사람한테 저쪽 은행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송금이 1,000만 원이 가는 것처럼 처리해야 되는데 이정민이가 송금했다라는 거는 찍혀 나왔는데 막상 1,000만 원 어디로 갔다? 딴 놈한테 가는 거야. 그런 게 뭐야? 가로막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 이거죠. 이런 보안 위협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가로채기라는 거 있죠. A가 B한테 뭐 자료를 보내요. 근데 중간에 어떤 놈이 C가 그걸 빼간단 말이야. 그럼 B한테도 갔지만 C가 먼저 받아보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는 무슨 뭐 견적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알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 아나운서 KBS인가에서 아나운서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자료를 보냈대요. 뭐 결혼합니다. 뭐 이런 거. 그랬더니 무심코에 눌렀다라는 거죠. 눌렀더니 그 사람의 개인 정보가 연결이 되고요. 또 여기 해킹 프로그램이 거기 연결이 됐대요. 그러면 그 아나운서가 그날 24시간 동안 하는 거 있죠. 말하는 거서부터 뭐 하는 거 그게 다 저쪽 해커 컴퓨터에 연결이 다 보여요. 화장실에 물 내리는 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놓든지 내려놓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세워놓지는 않죠. 올려놓으면은 얘가 보이고 바로 놓으면 얘가 보이잖아요. 카메라가. 그 회의하는 내용이 있죠. 이게 마이크로 다 전송이 되는 거예요. 해커한테. 그리고 내가 송금을 하잖아요. 그럼 그 송금하는 금액도 중간에 빼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송국에서 그 해커는 이제 화이트 해커지. 이런 거 조심하라 하는 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아나운서한테 당신 몇 시에 뭐하고 다 했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래갖고 이제 몰래카메라를 한 거죠. 그거를 보여준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놀라서 귀족초풍을 하는 거죠. 100이면 100 눌러본다라는 게 호기심에 눌러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 거를 남이 못 보죠. 내 거를 보려니까 뭔가를 여기다 깔아야 되잖아. 그 깔려는 방법이 뭐예요? 핸드폰 좀 빌려주시오 해가지고 거기다 착 깔면 되는데 안 빌려주니까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누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눌러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에이 뭐야 아니지. 그새 온 거지. 눌렀을 때 프롬이 깔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 목록에도 안 뜨고 심지어는요 핸드폰을 꺼놔도 작동이 되는 거예요. 꺼놔도 목소리가 배터리가 붙어있잖아 안에. 배터리를 분리하면 몰라도 배터리가 붙어있는 이상은 그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분리해놓으면 괜찮은데 배터리만 붙여놓으면은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핸드폰에도 백신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백신은 깔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백신으로 정밀 검사를 했더니 하나 걸렸더라고. 그래서 그 걸린 내용을 검색을 해봤더니 별 문제는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위협.
이제 구체적인 형태 중에 첫 번째 웜이라는 게 있는데 웜은 바이러스인데요. 바이러스인데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요 정보를 깨트려요. 안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는 안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막 복제해요. 그럼 바이러스는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메모리 안에 작동이 돼요. 그럼 바이러스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개수가 프로그램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건데 우리 이제 작업 관리자에 가보면 여기 메모리가 있단 말이에요. 메모리. 근데 이 안에 바이러스들이 있을 거예요. 얘가 바이러스인지 제가 뭔지 몰라도 근데 얘가 막 늘어요.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메모리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꼭대기까지 차면 뭐예요? 꽉 찬 거지. 근데 늘어나면 또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오버히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넘침 현상이 발생하면 컴퓨터는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껐다 키면은 또 잘 나가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막 늘어나겠죠. 증가돼요. 그럼 또 꺼지겠죠. 컴퓨터를 결국에는 못 쓰게 막는. 그게 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없어요? 백신, 알약이나 V3 라이트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는 뭐냐면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트로이 전쟁 이야기 그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인데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특정 날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만 나와서 괴롭히는 거죠. 뭐 미켈란젤로 바이러스라는 거는요. 3월 6일 미켈란젤로 생일이 3월 6일인데 딱 그 날짜만 바이러스가 움직여요. 그 날짜가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13일의 금요일 13일하고 금요일이 겹치는 날짜만 이제 바이러스가 움직이기도 하고요. 근데 백도어는 뭐냐면은 뒷문이죠. 뒷문.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앞문을 다니면 보안 요원들이 앞에서 지키고 있죠. 신분증 검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차단당하니까는 뒷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백도어 프로그램을 깔아 놓으면은요, 그 방화벽을 통과해가지고 뒷문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게끔. 그럼 개구멍이라고 하죠. 우리 옛날 나쁘게 표현하면. 그러면 이제 정문으로 다니면 수희 아저씨한테 혼나니까는 담 넘어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하는 백도어라는 거. 그 다음에 정상적인 것처럼 실행되는 거 이렇게 보이게끔 속임수 쓰기는 거. 뭐 스니핑은 뭐냐면요. 통신 선로가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가 들락날락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으면 그걸 빼가는 거죠. 날치기 하는 게 날치기.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스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사이트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트 멈춰요. 우리 중부여성발전센터에 10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이 가능할까요? 아마 안 될 거래요. 몇천 명 정도만 접속할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사이트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한 5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 버리게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중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는 그걸 막 서비스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겠죠. 접속은 안 되니까는. 그러면 이제 서버가 어떻게 되죠?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생을 하겠죠. 그렇게 하는 거. 드로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예. 방화벽은 뭐죠? 불이 나면 그 불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주는 보호 기능이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요.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는 해결 못 해요. 도둑놈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건 막는데 안에 있는 도둑놈은 해결이 안 돼.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더니 여자친구가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슈퍼하는 아들이 자기 부모님 슈퍼에서 밤만 되면 물건을 빼돌린다는 거잖아. 여자친구 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재산이 자꾸만 주는 거겠죠. 이제 안에 있는 내부적인 소행은 해결이 안 된다. 외부로부터 이렇게. 예. 그러니까 방화벽이 있어도 내부로부터 이건 막지. 그건 해결이 안 된다. 근데 요즘은요 내부적인 것도 해결은 해요. 원칙은 이런 건데 기능이 다 바뀌었죠. 예.
다음 시간 암호화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그거는요. 암호화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우리 만납시다라고 보내면 남들이 알아듣겠죠. 그렇죠. 글자로 보냈으니까 알아들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무슨 기호로 보내면 어떨까요? 못 알아보겠죠. 그래서 암호를 하는 거예요. 암호.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 공개했던 암호가 있었어요. 그 김현희 씨인가? 칼기 그 폭파 사건. 그 사람의 암호문을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송에서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해독했죠. 해독을 했으니까 잡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군에서 있을 때 암호를 취급을 했었으니까 암호의 내용은 발설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암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세요가 무슨 말인지 알으니까 그거를 숫자나 글자나 다른 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상대편이 못 알아보겠죠. 그럼 상대편한테 암호 해독문을 줘야죠. 그 해독문을 봤더니 뭐 이렇게 그려져 있네. 아, 이게 안자구나. 이건 어디서 만나자는 얘기구나. 이거는 배고프다는 얘기구나. 이건 자동차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도청은 뭐예요? 도청은 몰래 보고 몰래 듣는 거죠. 감청은 뭐예요? 듣는 걸 감시하는 거. 그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감시.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감청은요, 합법적으로 도청하는 걸 감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청은 영어로 모니터링이라 그래요. 모니터링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청은 도둑질해서 듣는 거지, 몰래. 저놈이 누구랑 얘기하고 있지? 몰래 듣는 거 도청이고요. 감청은 지금 감청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몰래 들으면 그건 도청이지. 합법적인 건데. 두 분의 대화를 지금 감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거. 부정접근.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자, 암호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밀키 암호화가 있고요. 공개키 암호화가 있어요. 여기 책에 써 있잖아요. 비밀키. 비밀키는 뭡니까? 이정민이가 홍길동한테 만납시다. 몇 년 몇 월 만납시다. 하고 암호를 만들었어요. 하고 보냈는데 홍길동이가 답변이 왔어. 야, 이게 뭔 글자냐?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너 암호 해독문 줬잖아. 그거 보고 찾아봐. 잊어버렸는데?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갖고 있어. 알았어. 뭔 말인지. 하고 암호를 풀겠죠. 그러니까 비밀키 암호화는 상대편하고 나하고 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홍길동하고 말고 일지매랑 얘기를 하는 거야. 일지매하고도 안녕하세요. 몇 월 며칠 날 만납시다 했는데 홍길동하고 사용했던 암호 해독문을 그대로 이용해서 암호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일지매랑 만나기로 했는데 홍길동이 그거를 알아놨잖아. 그럼 안 되죠. 그러면 홍길동하고 사용하는 암호문하고 암호 해독문하고 일지매랑 사용하는 암호 해독문이 서로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복잡해. 내가 100명하고 거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암호 해독문이 100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걸 하지 말고 뭐 한다? 공개키를 쓰자. 여러분이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공인인증서는 다 공개됐잖아요. 제 공인인증서 여러분 드려도 돼요. 여러분이 못 쓰시잖아. 패스워드를 모르니까. 그럼 거기에 암호화되어 있는 방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다가 1, 2, 3, 4 ABCD라고 써서 로그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은행에서 이정민이 들어왔네?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인인증서마다 암호를 서로 다르게 만들 수도 있어요. 공인인증서 두 개를 갖고 있어. 똑같은 공인인증서인데 1번 공인인증서는 비밀번호를 1, 2, 3, 4로 만들고 2번 공인인증서는 ABCD로 만들 수도 있어요. 공인인증서는 발급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로 접속할 때는 ABCD, 저거로 접속할 때 1, 2, 3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공인인증서 안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내 비밀 암호하고 패스워드하고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근데 공인인증서가 다르면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내 거라도 공인인증서가 다르면 암호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방법론은 공개되어 있어요. 근데 저쪽에 가서 이제 풀어야죠. 그거는 뭐다? 비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인인증서 사용하는 게 공개키 암호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RSA 방법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RSA 방법. 얘는요. 거래처가 100군데가 돼도 암호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만 쓰면 되잖아. 또 다르게 알아서 움직이니까. 그렇죠? 예, 얘를 가장 많이 써요. 자, 사용자 인증을 볼게요. 사용자 인증은 뭡니까? 너 누구니? 이거지. 너 누구니? 나 이정민입니다. 진짜? 맞아요. 들어오세요. 안 되죠. 당신 이정민 맞습니까? 맞습니다. 증거 대시오. 신분증 보여드릴게요. 아이디 패스워드 맞춰드릴게요. 이런 거지. 근데 오프라인 상에서는 신분증을 보여주면 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생체인식도 있어요. 오프라인 상에서.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지문. 근데 지문을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예. 이 노동이 심하신 분들은요. 없어요. 이 지문이 뭐 이게 다 갈라져 가지고 손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지체 장애를 가지는 분들 있잖아요. 손이 이렇게 절단되신 분들은 지문을 못 쓰죠. 그럼 뭐를 쓰느냐? 단 사람이 있어요. 응? 다단 사람이. 예, 많아요. 근데 재생은 되거든요. 이거를 안 쓰고 가만히 두면 오랜 기간을 두면 다시 지문이 나타나요. 피부가 이렇게 뺏겨진 거니까. 그 다음에 얼굴 형태. 뭐 눈의 홍채. 눈동자. 저번에 그 방송에 나온 거 있었는데 실리콘으로 지문을 채취해가지고 자기 지문을 실리콘으로 만든 거예요. 똑같이 도장 새기듯이 만들어가지고 그 소방관들이 자기 근무도 아닌데 후배들 시켜가지고 야 출근한 것처럼 찍어. 그럼 지문으로 찍어가지고 수당 받았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리가 그렇게 좋아. 예, 음성으로 내가 이정민이다라는 거를 이제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목이 쉬었어. 그러면 이정민입니다. 그러면 너 이정민 아니야 하고 못 들어오게 하겠죠. 요새는 저 네. 공항에서도요. 예. 그 지문을 찍어요. 지문 찍으면 이제 지문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정민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 노인복지관에서요 컴퓨터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정맥이 있어요. 정맥이 팔뚝에 흐르는 정맥 이걸 가지고 인식하는 거를 도입을 해놨더라고. 황당하지 않아요? 복지관에 강의하러 갔는데 이거로 인식을 하래. 그러니까 출근카드 찍으면 되잖아. 직원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자 이거지. 그러면 저는 2시간 강의하고 올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달만 할지 1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1년 강의 끝나고 나면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파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파기할 거야? 얘기도 안 해줬거든? 등록만 하래. 예, 여기 정맥에 주파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게. 예, 이걸 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손등에도 정맥이 흐르고요. 이거로 하는 데도 있고 요거로 하는 데도 있고. 무섭다. 아니 무슨 보안시설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복지관에 강의하러 갔잖아. 근데 무슨 예를 들어 거기다 눈 까대고 지문 찍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바탕 했죠. 뭐 이런 수는 없다 말이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학교에서 그 급식 시간에, 점심 시간에 급식 카드 있잖아요. 그걸 갖고 찍 주면 뭐 급식 내는 사람은, 급식비 낸 사람은 입장하세요. 아니면 급식비를 안 냈군요. 이러는 건데 지문을 찍었나 봐. 그래서 그게 이제 그 개인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야. 그런 거는 전혀 언급이 안 된 상태에서 개인 실제 정보를 입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게 만약에 유출되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한바탕 한 적도 있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과도한 개인정보는 수집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센터 강의실 들어올 때 지문 인식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그런 강좌가 있어요. 들어올 때 지문을 찍는 게 있어요. 왜? 대리수강 못하게. 나 오늘 바쁘니까 야 네가 대신 내 카드 좀 찍어줘. 그럼 카드로 대신 긁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로 말고 지문을 찍으면 빼도 박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소방관 하듯이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지문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강조가 끝나는 대로 이제 이 사람이 환급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전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있으니까 그게 끝나면 뭐 1년간 보관하고 나서 1년 후에는 자동 폐기됩니다. 뭐 이런 안내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거 안 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니 싫어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엑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바로 실기 들어갈게요. 그렇죠. 예. 기억이 안 나세요 또? 어차피 매크로는 우리가 실기시험 공부할 때 또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64페이지 볼게요. 열기 눌러서 커말 자격증 가만히 있어봐. 16번 문제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눌러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품명. 지금 차트 결과가 밑에 나와 있죠? 네. 쉬운 문제의 결과를 보여줘요. 이렇게 만들래요. 그러니까는 이 결과를 보면 제목이 있고 뭐 파란 막대가 보이고 노란색 꺾은 선이 보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볼펜, 만년필서부터 플러스펜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품명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불량률 생산 비용 이거 맨 처음에 품명은 그냥 드래그 하시고요. 품명이란 글자부터 드래그 하시는 겁니다. 품명서부터 아래로 예, 플러스펜까지.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불량률과 생산 비용에 대한 내용을 또 블럭을 잡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분량량과 생산 비용까지만 예. 두 줄을 자, 그 다음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형. 삽입. 세로 막대형. 삽입에 가면 세로 막대형이라고 있죠? 네. 그럼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삽입이 어디야? 삽입에 가서 세로 막대형. 네. 그 2차원 세로 막대 첫 거 있죠? 처음 거. 네. 클릭하시면 이렇게 뜰 겁니다. 아니 이게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가요? 그게 돼 있지. 아니 어떤 때 여기서 배운 걸 집에 가서 해보려고 하면 책하고 조금 다른 못해 그냥. 아, 책에서는요, 꺾은 선을 하라고 돼 있어요. 책대로 해볼게요. 다시 얘 지우고 딜리트 누르고 삽입에 가서 가만히 있어. 딜리트 누르라고요? 예, 취소요. 딜리트 삭제하시라고 차트 만들어진 거를. 자, 꺾은 선 가서 삽입에 가서 꺾은 선 가서 네 번째 거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책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책대로 할게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 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1번은 했어요. 네. 2번 할 겁니다. 차트 종류는 그림을 참조하고 생산비용 데이터 계열은 빨간색이죠? 빨간색. 빨간색에다가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서식인데 컨트롤 1번 누르면 나와요. 아니, 아까 했던 거를 그냥 놔두고 서는 거예요? 어떤 거요? 막대요? 네. 막대는 삭제하고 나중에 삭제해도 상관없으니까. 자, 지금 꺾은 선에다가 빨간색 꺾은 선에다 놓고 컨트롤 1번 누르면 계열 옵션이라고 떠요. 계열 옵션이라고 뜨고요.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래요. 누르고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와서 앉아서. 네? 어디로 가?
생산 비용을 꺾은 선으로 하고 보조축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렇죠? 컨트롤 1번 하라. 네, 컨트롤 1번이 꾸미는 기능이에요. 엑셀에서는 컨트롤 1번 누르면 꾸미는 기능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보조축을 하고 그다음에 뭐야? 보조축으로 하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닫으셔도 되고요. 그냥 옆에다 치워 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치워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파란색 꺾은 선 있죠? 네. 파란색 꺾은 선이 지금 불량률이지 않습니까? 네. 불량률은 막대 그래프로 나오게 하래요. 그럼 파란색에 가서 여기 보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잖아요. 왼쪽에 네. 누르셔서 막대 그래프 처음 거 세로 막대 처음 거 있죠? 처음 거 얘로 누르세요. 처음 거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세로 막대형인데 처음 거 됐네. 파란 거를 누르고 파란 거 눌렀잖아. 살짝 이게 지금 딴 게 잡혔거든요. 그리고 자, 그 다음 세로 막대형은 뭐 어쩌고 거야? 세 번째 제목 집어넣으래요. 이 차트에 제목을 집어넣으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레이아웃 있죠. 레이아웃 차트 도구 디자인 옆에 레이아웃. 자, 가셔서 차트 제목 누르세요. 책에 다 있어요. 설명 다 있어요. 레이아웃은 예, 차트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누르시고 차트 위 이렇게 제목이 떴죠. 그렇죠? 제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제목 쓰셔야지. 품목별 아니야. 품목별 불량률 및 생산 비용이라고 써야지. 못 찾겠어. 자, 못 찾으시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그 다음에 축 제목 가래요. 자, 차트 제목 만들었죠 우리가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축 제목에 가서 세로축 왼쪽에 있는 세로축에 세로 제목 하나 만들고요. 축 제목에 가서 보조축에 가서 세로 제목 만들래. 이렇게 만들래요. 책을 결과를 보시면 돼요. 결과. 그 다음에 글자는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글자는 클릭하고 거기다 불량률 쓰고 생산비용이라고 쓰면 돼요. 여기다가 불량률이라고 쓰고 여기는 생산비용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차트 위치는 보세요. 끌고 이제 끌고 갑니다. 근데 끌고 가실 때 제목을 끌고 가거나 이 글자를 끌고 가면 안 되고요. 뭐라고?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허연대 있잖아요. 허연대. 얘를 끌고 가시는데 Alt 키를 누르고 끌고 가시면 정확히 가요. A13부터 어디까지? F에 28까지. Alt 키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하면요 셀의 크기만큼 딱 떨어져요. 네. Alt 키 눌러서 끌고 가면 정확히 가고요. 크기를 조절해야 될 때도 Alt 키 누르고 조절하면 우리 매크로 할 때 도형 그릴 때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제목을 클릭하고요. 제목을 클릭하고 폼에 가서 글꼴의 형태나 글꼴의 크기를 지정할 때는 분명히 홈에 와서만 합니다.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굴림 가고 크기 14 가고 굵게는 기본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오른쪽 숫자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숫자란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을 누르면
이 숫자가 축인데 이 축에 대한 값이 서식 꾸미는 기능이 나오고요. 여기에 표시 형식의 숫자로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눌러 해야 되는데 소수점 이하는 0이에요. 소수점여가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소수점여가 나오면 두 자리가 나왔는데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찍어주고, 왜냐면 우리 엑셀에서는 쉼표 스타일이 있었잖아요. 여기 홈에 가면 쉼표 찍는 거 있잖아요. 얘가 여기서는 안 먹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여기서 직접 하셔야 돼. 숫자에 가서 소수점 이하 0. 축 옵션에 다시 돌아가서 최대값을 얼마로 하래요? 최대값을 3천만. 주 단위는 얼마로 하래요? 500만이 아니라 1000만.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네. 근데 범례를 꾸미는 거죠. 범례를 꾸미는 거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범례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범례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눌러도 되죠. 범례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거나 아니면 레이아웃에 있는 범례를 눌러서 어디? 아래쪽. 그럼 아래쪽으로 가요. 오른쪽에 있던 애가 아래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의 테두리 색은 어떻게 하래요? 테두리 색은 실선으로 하는데 색깔은 얼마로 하라고요? 파란색으로 하래요. 파란색으로 테두리를 두르래요. 그 다음에 글꼴은 홈에 가서 공소로 바꾸고요. 13포인트로 바꿔주고요. 굵게 해주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또 뭐를 하면 될까요? 7번은 다 했죠. 그렇죠? 그 다음 이거 파란색 막대 그래프 있죠?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이블 추가. 레이블이 밖에 나타날 겁니다. 레이블이 밖에 나타나요. 그렇죠? 네, 이렇게 나타나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빨간색. 생산 비용에 대해서 빨간색을 클릭을 했더니 여기 선을 어떻게 하래요? 4포인트 굵게 해주고요. 선색은 어떻게 하래요? 주황으로 하래요. 주황으로 이렇게. 그리고 선 스타일에 다시 돌아가면 완만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컨트롤 1번 누르면 다 나와요. 예. 자, 그 다음 이 차트 영역 있죠. 이 차트 영역에 가서 어떻게 하래요? 테두리 가서 어떻게 하래요? 여기 테두리 스타일에 가면 둥근 모서리로 하래요. 둥근 모서리. 여기가 모서리가 여기 둥글게 됐어요. 여기가 둥글게. 아까는 여기가 각졌단 말이야. 각이 졌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가 둥글게 하면 둥글게 돼요. 그 다음에 그림자를 넣어야죠. 그림자에 가서 뭐를 해라?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거를 하래요. 그림자에 가서 문제지에 써 있어요. 그림자에 가서 뭐를 해라? 예. 그림자에 가서요. 예, 그림자에 가서 미리 설정에 가보시면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림자가 어떻게 오냐면요. 요렇게 온다고. 여기가 요렇게. 그림자 보세요. 여기는 지금 그림자가 여기는 없죠? 근데 그림자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잖아. 이렇게. 근데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죠? 주변에. 예, 그래서 방향이 어떻게 됐다? 예, 이렇게. 4사분면 방향으로 흘렀다. 이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넣어야 돼요? 삽입에 가서 도형을 넣어야 되는데 설명선 중에서 어떤 거 하래요? 설명선 2번.
설명서 2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래 이렇게. 여기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얘는 채우기가 없음이죠? 채우기 없음이죠? 그랬죠? 그 다음에 선색은 어떤 거예요? 선색은 검정색처럼 보이죠? 뭐라고 쓰래요? 최고 분량률. 글자 색깔은 무슨 색깔? 글자 색깔은 검정색. 최고 분량률 이렇게 쓰면 되고요. 요거는 어떻게 어디를 가리켜라? 여기를 가리키래. 이렇게 가리키래. 어디를 가리키는지 대충 나와 있죠? 예. 이거는 여러분이 글자를 쓰시고 가운데 정렬하시고 요 선 요거 꺾은 선을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돼요. 근데 선이 너무 두꺼운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선이 너무 두꺼우니까 좀 얇게 줄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도형 그리는 거니까 책에도 설명은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몇 번씩 해보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예. 뒤에 이제 그 기출공일 기출공이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우리 실습할 때 별도로 할 때 더 한번 하도록 할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실기책 가져오지 마시고요. 필기책만 가져오세요. 요 우리 얇은 책자 있죠? 그걸 다음 시간에 엑셀 부분을 빨리 끝낼 거예요. 요점 정리 빨리 끝나고 문제풀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넘기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문제풀이 할 거니까는 다음 시간에는 그 실기책 없이 요약집만 가져오시면 돼요. 예, 요약집만. 문자 보낼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오시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